야, 얼굴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아, 형 때문이야. 형이 에얼리언 시리즈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랑 얘기가 안 통한다 그래서 연말에 쉬는 기간을 이용해서 다 봤어요. 근데 거기 정말 징그럽잖아, 나오는 괴물. 그것도 연달아 본 거잖아. 징그러운 괴물이 사람 죽이는 걸 봤더니 진짜 대중문화가 만든 가장 끔찍한 괴물을 12시간을 봤구나. 그죠. 오늘 에얼리언 자료화면 많이 쓸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심신미약하신 분들은 오디오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에얼리언 시리즈를 간단하게 개요를 해보면은 총 8편의 영화가 있어, 무려. 6개 아니에요? 8개. 외전이 2개 더 있어. 2개 더 봐야 돼? 이번 주말에 봐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시리즈가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인간 몸에 기생하다가 괴물로 인간의 몸을 뚫고 나오는 한 외계 생명체와 인간 간의 싸움을 그린 영화야. 그런데 이제 그 괴물을 피해서 달아나기도 하고 그 괴물을 잡으려기도 하고 괴물과 싸우는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이고, 크게는 4개의 묶음을 나눠볼 수가 있어, 우리가 시리즈를.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은 1편과 2편. 1편은 79년에 나온 에얼리언 1. 이 에얼리언 1은 이제 처음으로 에얼리언이 어떤 애인지의 개념을 보여주는 영화이고, 그래서 한 마리가 우주선 안에 들어와서 우주선에서 사람들을 죽이면서 결국은 한 명만 에얼리언을 무찌르고 탈출을 하는 내용인 거야. 그래서 에얼리언 1의 공식 제목은 단수형인 에얼리언이야. 2편을 보면은 그 에얼리언들이 어떤 행성에서 이제 엄청나게 번식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가서 그 에얼리언들과 싸우는 이야기. 2편의 공식 제목도 에얼리언 2가 아니라 복수형인 에얼리언 S야. S가 붙어 있는. 90년대에는 에얼리언 3와 4가 나와. 이거는 그 뒤의 이야기로 계속 에얼리언들과 인간이 싸우는 내용인데 1, 2편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다 2000년대에 이걸 도대체 왜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에얼리언 대 프레데터 2편이 나와. 외전으로. 아, 그게 제가 안 본 거구나. 그거 나는- 봐야 돼요, 형? 아니, 안 봐도 되는 거야. 나는 솔직히 고질라 대 킹콩까지는 내가 보겠어.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러다 이제 2010년대 에얼리언 1편을 만든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마치 내가 이 시리즈를 다시 바로잡겠다라고 생각이다가 한 듯 에얼리언의 기원을 다룬,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기원까지 다루는 프리퀄 영화인 프로메테우스와 에얼리언 커버넌트가 나오지. 그래서 그렇게 총 8편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리부트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 시리즈는. 에얼리언 시리즈 보니까 뭐 특히 첫 번째 4편은 기본적으로는 호러 영화더라고요. 내가 도망갈 수가 없는 공간에 갇혀서 정체를 모르는 뭐 유령이나 귀신이나 뭐 시리얼 킬러한테 끊임없이 쫓기는 얘기잖아요. 뭔가 엄청나게 인간이 공포스럽고 더럽고 징그럽다고 느끼는 많은 것들을 뭉쳐놓은 한 생명체에게 쫓기는 내용이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에얼리언 보면은 기생충, 바이러스, 점액질, 침, 이빨, 이런 많은 것들을 연상시키는 괴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가 만든 가장 끔찍한 아이가 아닐까. 형이 옆에서 읊조리고만 있어도 내 표정이 이렇게. 그리고 너처럼 이제 정주행을 하면은 매 회마다 조금 다르게 진화한 에얼리언들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거를 보는 것도 이제 영화의 재미인 것 같고, 4편을 보면은 인간과 같은 뉴본 에얼리언이라고 부르는 그 하얀색 에얼리언이 있잖아, 4편에 나오는. 걔의 그 끔찍한 모습은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 언캐니 밸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랑 아예 다른 거는 호기심을 자아내다가 점점 비슷해지면은 점점 불편해지다가 우리랑 똑같아지면 이제 그 거부감이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언캐니 밸리의 가장 불편한 부분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에얼리언 2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리플리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공이 여왕 벌이나 여왕 개미처럼 알만을 낳는 역할을 하는 그 개체를 발견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리플리가 이 알들을 갖다 화염 방사기로 죽이니까 이 징그럽게 생긴 생명체가 막 모성애가 있어서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받아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리플리를 쫓는데 이 징그러운 생명체랑 공감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맞아. 그리고 리플리는 또 자기가 어린 여자아이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 모성 본능의 싸움인데 이쪽 너무 징그러운 거야. 얘랑 우리는 안 닮았어야 돼. 근데 닮았어. 그래서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내가 이번에 2를 부모가 된 입장에서 다시 보니까 퀸 에얼리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열심히 애 낳고 키우고 있는데 어떤 화염방사기를 든 여자가 내 새끼들을 다 불태워 죽였어. 그러니까 이 퀸은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리플리를. 근데 그때 에얼리언을 응원하는 마음이 조금도 안 들었다 하면 거짓말이야,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에얼리언이 아무리 미래를 설정으로 하고 있는 영화라고 하지만 재작년도는 197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영화가 만들어진 역사적 컨텍스트를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에얼리언 1, 2에 보면은 미군 복장을 한 사람들이 화염방사기를 들고 어디 숨어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적과 싸우는 얘기잖아요. 1979년이면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거의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네.
많은 사람들이 그 베트남 전쟁 때 베트콩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데 정글에서 헤매다가 갑자기 뒤에서 총알 날라와가지고 죽고 그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미디어에서 계속 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지형, 정글에 가서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익숙하지 않은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고 베트남 전쟁 때 네이팜이나 화염방사기 같은 불로 마을 전체를 태워버리는 그런 전략을 미국이 많이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불로 이걸 이겨보려고 하지만 적이 계속 모양이 바뀌고 눈에 안 띄는 곳에서만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이 저는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도 일부 그 영화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영화가 나온 7, 80년대가 냉전 시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식무기에 대한 공포가 많았던 시절인 것 같아. 식무기에 대한 공포를 두 가지 테마로 볼 수 있는 것 같아. 하나가 우주 기술을 이용한 무기가 나면 어떡할까? 그 좋은 예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스타워즈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생화학 무기가 나면 어떡할까? 베트남 전쟁 때부터 쭉 이어진 공포겠지. 그래서 그 우주 기술 무기와 생화학 무기를 교묘하게 섞어 놓은 모습이 에얼리언 영화에서 잘 드러나는 것 같아. 1편과 4편에서 쭉 이어지는 또 큰 테마가 뭐냐면은 웨일랜드라는 기업이 있어. 기업. 그 기업이 신무기로 개발하기 위해서 에얼리언을 확보하려는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근데 굳이 인간을 숙주로 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무기로 개발하려고 잡으러 다니는 게 수익률이 나오는 사업일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 또 시작이다. 게다가 웨일랜드라는 그 기업은 엄청나게 발달한 인조인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 근데 굳이 괴물을 잡으러 가는데 인조인간 안 보내고 인간을 보내 거기다가. 이건 마치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라 그러는데 실패 확률은 높은데 비용도 높은 방법을 계속 시도하는 거야. 그리고 원에서 실패했으면 잠깐 이거 우리 피보팅을 좀 해볼까 이렇게 회의를 해야 돼. 일단 경영진 사퇴해야지 일단은. 에얼리언 4에 보면은 망했어 회사. 회사 망하잖아. 아니 그거 보면서 아니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익 높은 사업을 해야지. 망하는 사업을 계속하니까 회사가 망하지. 아 근데 그것도 내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 1980년대가 미국 기업의 위기이기도 했잖아요. 아 그렇네. 헨리 크래비스나 마이클 밀킨 같은 기업 사냥꾼들이 위만 비대해진 이 조직 문화 때문에 미국이 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한참 많을 때라서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했을 수도 있어. 에얼리언을 통해 보면 경영 실패 사례. 근데 아바타를 봐도 그렇고 에얼리언을 봐도 그렇고 왜 미국 사이파이 영화에 나오는 기업들은 1700년대 미국 기업이랑 경영 구조가 똑같은지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첫 번째 개척지가 버지니아에 있는 제임스타운이라는 곳이었잖아요. 그때도 버지니아 컴퍼니라는 일종의 부동산 회사가 생겨서 사람들한테 야 너네 영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지? 버지니아라고 하는 미개척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마을을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빨리 입주하세요. 그래가지고 생긴 나라잖아, 나라 자체가.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여서 그런지 항상 사이파이 영화에 나오는 미국 기업들은 미개척 행성에다가 마을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입주시키고 그러면은 원주민들이 쳐들어왔던 것처럼 외계인들이 쳐들어오고 그럼 걔네들이랑 또 싸워야 되고. 그렇네. 우리가 볼 때는 미래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같지만 미국의 사이파이 영화는 전부 다 1700년대 800년대 미국 역사의 그 패턴을 못 벗어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사이파이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런 데를 가기 위해서 어떤 크루가 우주선을 타고 항상 모험을 하잖아. 그게 메이플라워 타고 있는 자기네 선조들의 모습이잖아. 그래서 그게 타고 다니는 스페이스 쉽이잖아. 그리고 그 안에 대장도 캡틴, 선장이라고 부르고. 네, 그리고 스타트랙 같은 경우에는 캡틴 커크가 있는데 명령을 내리면은 옛날 해군에서 쓰던 영어로 아이 캡틴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SF 영화의 우주선 크루 보면은 꼭 인간들 사이에 외계인이나 로봇이 한 명 꼭 껴 있어. 근데 그게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모비딕이나 그 보물섬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원주민 캐릭터가 한 명씩 껴요. 그러니까 모비딕에서 그 작살잡이 있죠. 그 사람이 약간 그 외계인 캐릭터처럼 딴 크루들이 잘 못 읽어요, 이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크루 안에서 역할이 있는 원주민 캐릭터가 껴있거든요. 스타트랙의 스팍이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에얼리언 시리즈에 우주선이 계속 다른 우주선이 나오잖아요. 1에서 하나가 나오고 맞아, 2에서 하나도 나오는데 그 모든 우주선의 이름이 조세프 콘라드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소설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근데 조셉 콘라드가 임페리얼 어드벤처 스토리라는 장르의 대가로 알려져 있어요. 임페리얼 어드벤처 스토리는 뭐냐? 영국이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식민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주로 엔지니어나 학자들을 파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아프리카 어디 이렇게 던져지는 거예요. 정글 같은데. 여기다가 뭐 철도를 짓거나 항구를 짓거나 이제 이런 미션을 가지고 떠나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원주민들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의 힘이라든지 이런 거에 밀려서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두워지는 얘기가 조셉 콘라드 소설의 기본적인 플롯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우주로 옮겨놨더라고. 그렇네. 여기에서 하나가 더해진 게 내가 생각할 때는 디지털 시대에 대한 공포가 좀 더해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것도 나는 베트남 전쟁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 게 그 당시에 국방부에 맥나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목표를 수치화할 수 없으면 목표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 전쟁은 국경을 위로 밀고 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게릴라들이랑 싸우는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게릴라들이랑 싸우는 전쟁에서 어떻게 군의 성과를 평가할 거냐. 바디 카운트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요. 어우, 빡세다. 말 그대로 시체를 세가지고 성과를 평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민간인도 사륙하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됐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에얼리언 1의 마더란 AI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리플리라는 주인공이 처음에는 에얼리언을 죽이는 방법이 우주선 자체를 폭파시켜버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폭 시퀀스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희망이 보이니까 그 자폭 시스템을 캔슬하려고 그러는데 이 자폭 시스템이 처음에 키면은 10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5분이 지나기 전에 캔슬하지 않으면은 캔슬이 불가능해지는 경직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취소를 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 마치 그 미군의 관료주의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 내려가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거를 취소 못하게 하는 그 장면. 양해를 구하지 시스템에. Mother 1, 2초니까 좀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더가 5분 경과. cancel impossible 이러니까 막 욕을 하는 그 AI에다 대고 근데 들은 척도 안 하는 약간 그 장면을 보면서 수치화돼가고 공식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던 1970년대 사람들의 공포를 굉장히 잘 그렸다고 생각을 했고요. 1970년대, 80년대에 기업이라든지 정부에 컴퓨터가 많이 도입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도 베트남 전쟁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컴퓨터가 운영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 공포가 이 애쉬라는 AI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AI한테 내려온 그 명령문을 보면은 crew expendable. 선원들은 죽어도 된다. 그걸 갖다 거부하니까 리플리가 너네들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베트남 전쟁 때 맥나라의 전쟁 수행 방식의 트라우마를 갖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나는 전체 에얼리언 시리즈를 보면은 결국은 인조인간이 위너인 것 같아. 그만 만들어야 돼. 그만. 그래서 나는 에얼리언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서사가 뭐냐면은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그 관계야. 그리고 그 관계를 인간, 인조인간, 외계인, 외계 생명체 4개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게 나는 너무나 재밌는데 엔지니어라고 부르는 외계인이 나와. 이 외계인이 인간을 만들었어. 인간의 창조자야. 그래서 그게 마치 지구의 생명은 외계에서 왔다는 외계 생명 유입설이 있어. 뭐 그게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 엔지니어라는 외계인의 모습을 보면은 꼭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같아. 그래서 그렇게 만든 엔지니어의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의 피조물인 인조인간을 만들어.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인조인간 만들면서 그래. We are gods now. 우리도 신이야 이제. 그렇게 발달한 인간들을 엔지니어들이 멸종시키려고 해. 근데 실패를 해, 그 계획은. 근데 인간을 멸종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려던 검은 액체라는 물질을 누가 손에 넣냐면은 인조인간이 손에 넣어. 그래서 인조인간이 그걸로 2가지를 해. 하나는 엔지니어를 멸망시켜버려. 자기의 창조자의 창조자를 멸망시켜버려. 마치 저기 진도준과 진양철 회장 같아. 그러네. 그리고 2번째는 진화된 에얼리언을 만들어. 자기만의 피조물을 만들어. 인조인간도 신이 되는 순간이야. 그 순간이. 그래서 그렇게 나온 에얼리언은 또 누굴 죽이냐면은 인간을 죽여. 자기의 또 창조자의 창조자를 죽여. 이 막 돌고 도는 관계가 굉장히 많은 거를 설명해 주는 것 같고 이 관계를 캐치하면서 프리퀄을 2편을 보면은 너무나 재밌어. 에얼리언이 처음에는 그냥 공포 영화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2편, 3편, 4편 나오다 보니까 뭔가 세계관이 붙으면서 상당히 재밌는 인간이 에얼리언한 것 새로운 것을 어떻게 우리 문화와 문명 속에 받아들이느냐라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영화가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걸 보면은 경외로 시작을 하잖아요. 새로운 거 보니까 와 무서워 저거 뭐야 라는 것과 저게 뭐지 신기하다 이게 섞인 감정. 그래서 원더를 느꼈을 때 사람들이 창조하는 건 신화래요. 조그마한 마을에서 처음으로 하늘을 보면서 느낀 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별자리 보고 느낀 거 태양신도 나오고 막 네, 신화를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게 종교가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으로 에얼리언을 접했을 때를 다룬 프로미시우스와 커베넌트는 프로미시우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단어고 커베넌트는 크리스찬 종교에서 나온 단어잖아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가 샘플을 가져와가지고 연구를 하는 단계. 에얼리언 1, 2는 오히려 그 단계가 나오는 거고 4번째는 이 힘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단계. 그게 테크놀로지의 단계. 처음에 우리가 새로운 걸 접했을 때 신화적으로 보다가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성과 악 또는 도덕적인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고
끝에 가가지고는 이걸 내가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인간이 발전하는데 오, 재밌다. 왜 자꾸 이런 영화를 인간이 만들고 보고 싶어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서구 문명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면서 미지의 세계로 배를 띄웠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대륙이나 새로운 민족을 만날 때마다 이 프로세스가 한번 반복되면서 인간이 확확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찰스 다윈이 배를 타고 갈라파고스에 갔다 온 다음에 아니 저기에 있는 생명체는 왜 저렇게 생겼지라는 경외심에서 시작해가지고 진화론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그게 지금은 DNA까지 수정하는 기술까지 발전한 네. 거니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배를 타고 적도를 넘어가지고 남쪽으로 갔더니 별자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를 보고는 우주에 대한 모델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구 안에서는 다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쉽게. 그러다 보니까 경외심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경험을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 그럼 지금은 개척 시대나 대항해 시대의 인간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아직은 기술로서 실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 속에서 느껴지는 경외심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게 사이파이 장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또 인조인간 얘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에얼리언 영화에 나오는 인조인간들을 쭉 보다 보면은 인간 같지만은 감정 통제를 완벽하게 해. 근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성숙하지 못한 어른의 모습을 표현할 때 보면은 자기 감정 조절 못 해가지고 막 뭐 부시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폭력 쓰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잖아. 반면에 이제 현자들의 모습은 감정 통제를 하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 에얼리언에 나오는 인조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어른들 같아 나는.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인조인간 어른 같고 인간은 애 같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물론 이제 인조인간들의 기계의 위험함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긴 했지만은 좀 뜬금없지만은 우리가 닮아야 되는 어른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나는 에얼리언의 인조인간을 보면서 많이 하게 됐어. 형 무서워요. 감정 통제. 저는 이번에 에얼리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크리처를 상상해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더 끔찍한 크리처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 분들 중에 진짜 에얼리언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정도 크리처까지 알아 하는 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가끔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을 때. 저희 오늘 MMM에서는 에얼리언 시리즈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주제를 더 다양한 시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